안녕하세요. 볼매창 기자들입니다. 저 본 방송에 앞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야 이제 축구를 좀 늦게 보기 시작했고 창 기자 같은 경우 들어보면은 학창 시절부터 그렇죠. 축구에 미쳐 살았잖아요. 혹시 방한한 해외 팀 따라다닌 적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네. 엄청 그 많습니다. 얘기부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였으니까 옛날에 그 마라도나가 그 마약 그거에서 복귀해서 메시 아닙니다. 마라도나. 그것 때문에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에 이제 컴백했던 경기가 있어요. 보카 주니어스 내한 맞아요. 경기.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카니자도 오고. 네. 제가 그때 거기 그 중간에 하프타임 때 네. 그 애들 막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중 한 명이었어? 그중 한 명이었어요. 네. 그때도 컸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찾아보십시오. 있나? 그리고 또 호나우지뉴 또 생각해보면 호나우지뉴 전성기 때 우리 수원 삼성이랑 또 바르셀로나 붙었던 경기 있죠. 프리킥. 그렇죠. 우르모브인가? 우르모브. 제가 그때는 심지어 전날 팬사인회까지 갔었습니다. 남자 진짜 4명이서 팬이었구나. 대학교 때 네. 남자 4명이서 네. 진짜 그랬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 오늘 브라질전 얘기할 거잖아요. 네. 저는 1995년에 수원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그때 네. 둥가가 결승골을 와, 넣은 경기. 요거 기억 안 난다. 이거 보러 갔었고요. 네. SBS에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네. 99년에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던 경기도 갔었고요. 김도훈. 네. 네. 2002년에 2대3으로 졌던 경기는 아부지랑 같이 갔어. 네. 이 세 경기 다 왔고 심지어 2010 그때 네이마르 왔었을 때 네. 그때는 13년. 취재를 갔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전도 웬만한 거 다 봤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 방안 아닙니다. 마라도나입니다. 마라도나 컴백. 제가 근데 AC 밀란 유벤투스는 안 갔고 어. 몇 개 있어요. 또 말고도. 예, 네.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생각해 보면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런 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팀이랑 막 경기를 하고. 대표팀이랑 경기를 한 게 포인트예요. AC 밀란, 유벤투스 한국 대표팀이랑 네. 했고 보카 주니어스도 그랬고 예전에 뭐 예테보리 이런 팀이 왔을 때도 네테보리. 예테보리랑 하는데도 대표팀. D팀은 아니지만 그때 K리그 선발팀. 사실상 대표팀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해외파가 없었으니까. 예. 그때는 모든 게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심지어 막 너무 신기해. 네. 예테보리 그 골키퍼가 그 주전 골키퍼였는데. 아, 유명했어요? 스웨덴 국대. 어. 라벨린가 뭐 그럴 거예요. 라벨리. 예. 94년 월드컵 맞아요. 친구 골키퍼. 아니에요? 예. 코스염 달린. 예. 아, 갑자기 너무 서두가 길긴 했는데 이제 브라질전 좀 얘기해 보면, 왜냐하면 요새 이제 젊은 축구 팬들은 창 기자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정말 난리도 아니죠. 경기 전날 와갖고 뭐 경기만 띡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클럽에 가고, 돈페리뇽을 1,200만 원어치를 먹었다고 하죠. 그 아마 가게 정말 대박 났을 것 같은데, 에버랜드에도 가고 남산에도 가고 이런 게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면서 팬들도 덩달아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A매치 경기하러 오랬더니 좀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를 찍고 있다는 반응도 있던데, 날강도보단 네이마르지. 아, 정말 팬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이마르가 직접 인스타에 티 익스프레스 타고 뭐 바이킹 타는 영상 올렸잖아요. 진짜 와. 좀 우리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가브리엘은 정말 무서워서 타기 싫었다. 근데 네이마르가 같이 타자 그래서 탔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었는데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1억 7천 명이죠. 1억 7천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강제로 좀 홍보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지금 챔스 결승 마치고 이제 6명 선수가 돌아오는데, 지금 리버풀의 알리송 파비뉴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놓치고 에버랜드도 놓쳤다. 그 정도로 에버랜드를 정말 떡상시키는 그런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브라질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영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잖아요. 에버랜드 같은 그 놀이공원이 없어요. 없지. 그냥 요 돌아가는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진짜 네. 는 아마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는 있겠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까. 이 인스타를 보면서 뭐야 얘들. 그렇죠. 날 빼고 한번 가보고 싶다. 예, 예. 이렇게 좀 하나의 컨텐츠처럼 다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이 현상을 참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시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이어지면서 손흥민 내한 공연에 지금 브라질까지 게스트로 온 거잖아요. 그치, 지금. 그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월클로 지금 넘실대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6월 2일로 예정된 한국과 브라질의 A매치 친선 경기에 대한 기대감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미 예매 첫날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70만 명인가? 74만 명. 그러니까 74만 32만 명 지난번 이란전 이후로 32만 명으로 맞춰놨는데 이걸 2배로 뛰어넘는 74만 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저한테도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야, 표 좀 구해주면 안 되냐? 기자표 나오냐? 야, 아니,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잖아. 돈 주고 살게 그러는데 저희한테도 안 옵니다. 저희도 못 가요. 예. 예. 구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뜨거운 열기, 정말 현장 분위기 정말
데이터가 제대로 이거 터지지 안될 거예요 아마 카톡. 그러니까요. 네. 엄청날 것 같은데 본 경기를 앞두고 경기를 좀 더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은 프리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대표팀 얘기는 이제 창 기자가 좀 뒤에 해주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브라질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브라질 명단은 뒤에 그래픽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네이마르, 쿠티뉴, 제주스, 프레드, 티아고 실바, 알리송,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정말 해축 살짝 발만 담궜어도 알 수 있는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이 선수들이 다 브라질이었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월드컵 앞두고 6월과 9월 딱 두 차례 소집밖에 맞아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륙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이번 6월 매치에는 지금 베스트를 좀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치치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버랜드의 T 익스프레스 올라탄 선수들 몸값만 합쳐도 수천억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도 그 사진 찍은 거 안 사가더라고. 네이마르도 그거 아까워. 주저하게 하는 거라고. 네. 네이마르 예전에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 불법 방송을 봤다 이런 글도 왔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몸값 얼마나 되냐 살펴봤습니다. 이적료 전문 사이트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의 몸값 총액은 자그마치 8억 7,950만 유로입니다. 하나로 1조 1,830억 원. 조 단위가 넘어가는 팀입니다. 이게 몸값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이적이 되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훨씬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봤더니 약 6.6배.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안 나는군요. 생각보다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좀 이따가 나오는데 한국은 1억 3,228만 유로 하나로 1,780억 원입니다. 1조 5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뒤에는 두 국가의 선수 상위 10명의 개별 몸값을 비교한 건데요. 이번 6월 A매치에 뽑힌 선수들 기준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역시 네이마르보다 조금 더 앞서 있고요. 지금 비니신 최고죠. 최고죠. 그리고 또 뒤에 뭐 마르키뉴스, 알리송, 마르키뉴스가 생각보다 높네요. 네, 수비수 치고는 정말 많은 그리고 파비뉴도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정말 많은 액수를 받고 있고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황의조 이런 유로파 중심으로 그리고 작은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군인인데 파리에 있습니다. 권창훈 160만 원 아니고 160만 유로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 하드캐리하고 있네요. 압도적입니다. 브라질의 이제 손흥민 정도의 몸값에 육박한 선수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팀 내 최고 몸값 선수가 전체 몸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손흥민 보유국인 한국은 60.5%입니다. 거의 손흥민의 지분이 많고요. 브라질은 비니시우스가 일단 최고 몸값인데 약 1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한 명이 빠져도 전체 몸값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드리고 한 명 정도의 좀 몸값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한 명 빠지면 호드리고 딱 한 명 값이네요. 호드리고, 그렇죠. 동시에 손흥민이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정도의 선수가 브라질에 많다고 하지만 또 손흥민만큼 비싼 선수는 또 두 명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손흥민이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날 경기 초미의 관심사 역시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대결입니다. 두 1992년생 동갑내의 공격수. 포지션도 또 왼쪽 윙포워드로 같아서 항상 손흥민 기사 쓰면은 뭐 세계 뭐 손은 왼쪽 윙포워드 탑10 뭐 해가지고 손흥민이 누가 있나 봤더니 이런 기사 항상 나오잖아요. 네이마르 한 명 있어, 아자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두 선수를 자연스럽게 비교하면 이날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브라질 몸값 1위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니시우스. 챔스 결승에서도 결승골을 넣었죠. 이번에 소집된 브라질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것도 비니시우스입니다. 올 시즌에. 하지만 아무래도 각국의 상징성, 에이스로서의 존재감, 세계적인 인지도 등을 따져보면 손흥민과 맞붙일 선수는 역시 네이마르로 정하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이제 카세미로, 밀리탕, 뭐 파비뉴, 알리송과 같이 이제 챔결 때문에 좀 31일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전에 출전할지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더더욱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맞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2022 시즌 리그 성적으로 기준을 잡으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면서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신기하고 저는 아직도 앞에 EPL 득점왕이라고 수식어를 쓸 때마다 안 믿겨요. 내가 제대로 적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시간 네이마르는 리그왕에서 13골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페널티골이 3골, 손흥민은 알려진 대로 논페널티골이었죠. 그래서 순수 필드골로는 23대 10
리그 차이를 고려해도 올 시즌 한정 손흥민이 득점면에서 뭐 네이마르를 압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이마르는 컵대회를 포함해도 28경기 13골, 2013년 바르셀로나 입단 후 유럽에 온 뒤로 가장 적은 득점수입니다. 네.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2014-2015 시즌 39골에 딱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네. 반면 손흥민 최근 5시즌 보면 12골, 12골, 11골, 17골, 23골 이 정도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고요. 네. 그럼 네이마르가 도움이 더 많았냐 하면 네이마르는 도움 6개, 손흥민 또 도움 7개. 손흥민이 더 많아요. 기대 도움도 손흥민이 13.45도움, 네이마르가 11.72도움. 그러니까 각 팀에서 맡은 역할. 그러니까 손흥민이 조금 더 공간을 파고들면서 지금 마무리하는 역할이 좀 더 최적화됐고 실제로 콘테 감독도 그쪽에 지금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이마르는 아무래도 좀 내려와서 공을 만들고 받아서 뭐 드리블 치고 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이마르가 챔스에서도 침묵한 걸 보면 올 시즌 한정 선정에서는 손흥민이 압승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대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이마르가 아무래도 좀 애국자잖아요. 10경기 8골, 손흥민 10경기 5골 최종 예상 기준입니다. 네. 네이마르가 조금 더 앞섰고 A매치 토탈로 봐도 네이마르가 117경기에서 71골, 손흥민이 98경기에서 31골. 그러니까 손흥민이 브라질전과 칠레전 연속해서 뛰면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만 네이마르가 브라질 통산 최대골 보유자죠. 펠레의 77골까지 지금 6골밖에 안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브라질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 네이마르 어쨌든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는 대략 9년 전인 2013년 10월 12일 요거 갔다 그랬죠? 네, 서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대결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0대 초반 88할 때인데 당시 스콜라리 감독이 이끌었던 브라질이 홍명보를 2대0으로 꺾었고 네이마르가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었습니다. 손흥민 당시 등번호 14번. 굉장히 이질적인 번호예요. 후반에 구자철과 교체가 돼서 30분 남짓 뛰었는데 이때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2019년 11월에 이번엔 아부다비에서 친선전 펼쳤는데 당시에 손흥민 주장원장 달고 등번호 7번 달고 뛰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마르가 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소속팀에서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 대결 30분 남짓 뛰었던 대결이 아마 유일한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켠 김에 손흥민이 네이마르에게 어떻게 좀 근접을 했는지 좀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2013년과 2019년 그리고 이번 이렇게 3번의 A매치 맞대결을 치르는 시점의 몸값을 봤습니다. 2013년에 네이마르가 5천만 유로, 손흥민이 1,400만 유로 차이가 좀 있죠. 2019년엔 네이마르가 1억 6천만 유로, 2017년에 이제 세계 이적료 2억 유로 시대를 연 다음이어서 몸값이 높은데 손흥민이 8천만 유로 2배 차이. 그때도 손흥민이 높았는데도 2배 차이네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이마르가 조금 내림세를 타면서 9천만 유로까지 내려왔고 손흥민은 그대로 8천만 유로. 와, 나이를 먹었는데 손흥민은 그대로다. 네, 그렇죠. 손흥민은 앞으로 좀 더 오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피셜러는 네이마르도 경기 중에 손흥민의 존재를 좀 의식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브라질을 어떻게 상대할지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고 브라질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 챔피언스리그 결승 여파로 약간의 실험을 가미할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나선 6명의 선수가 경기 이틀 전인 31일에 합류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전에 자체 미니게임을 한 내용으로 예상을 해보면 포메이션을 일단 뭐 4-2-3-1 또는 4-3-3인데 최근에 좀 전통적인 4-2-3-1을 지난 3월달에 쓴 걸 보면 4-2-3-1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3월달 뭐 볼리비아전에서는 네이마르 원톱 세우고 밑에 파케타에게 풀매를 맡기고 그리고 중미 중 한 명을 공격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좀 전술을 좀 꾸렸습니다. 그 챔스에 나선 선수들이 선발 출전 어렵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네이마르가 원톱으로 간 이유가 비니시우스를 왼쪽에 쓰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데르송이 골키퍼 유력해 보이고요. 포백은 뭐 다니 알베스, 티아고 실바, 마르키뇨스, 알렉스 산드루 또는 텔레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다닐로와 프레드 또는 다닐로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파케타, 그리고 위에는 네이마르, 히샬리숑, 제주스, 쓰리톱이 나서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 파비뉴와 카세미루가 챔스 때문에 빠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신예죠. 다닐로 선수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다닐로가 누구냐? 지금 팔메이라스 소속의 왼발잡이 중미인데요. 지금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첼시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조금 눈도장을 찍은 선수입니다. 지금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죠. 네, 이 선수가 지금 활동량도 좋고 왼발 킥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프레드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파케타 대신에 쿠티뉴, 히살리숑 대신에 하피냐 혹은 쿠냐가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수비 쪽에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라던가 텔레스 혹은 레오 오르티스 등도 지금 출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6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죠. 그 경기에 조금 더 베스트에 가까운 전력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예상이 됩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모처럼 좀 대표팀에 돌아와서 최근 활약이 좋았던 제주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중앙 수비와 풀백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졌다. 그리고 한층 성숙해졌다고 대표팀 내부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즌 막바지에 맨시티에서 좋은 활약 펼치면서 리그 우승 이끌었거든요. 기세도 좋고 이 선수가 지금 공격수가 지금 브라질 중에 제일 빡센 엔트리 경쟁이 펼쳐진 포지션이어서 이 한국 일본전에서 정말 열심히 할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질이 진짜 무서운 게 시차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차를 맞춘 브라질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브라질을 상대하는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 관건은 뭐냐? 김민재, 이재성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의 공백이 절대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명단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벤투 감독이 경기에 뛸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김민재 선발을 좀 원했거든요. 벤투 감독이 지난달 7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타일은 바꾸지 않겠지만 예선과 본선은 다르다. 본선에서는 수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는 기존 스타일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벤투 감독의 그가 워딩을 감안하면은 이거는 뭐냐? 사실상 수비 강화를 예고한 셈이거든요. 이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게 브라질전이었고 브라질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우리가 본선에 대비해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등을 감안하고 수비 전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김민재의 이탈 때문에 약간 기미 새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본선에서 혹시 모를 김민재 이탈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플랜 B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재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지 아니면 김민재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벤투 감독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정승현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벤투 감독은 왼쪽엔 왼발잡이, 오른쪽엔 오른발잡이를 주로 기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권경원과 김명관이 동시에 나가는 그림이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정승현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재성 공백. 벤투 감독이 이제 10번 유형의 선수 선발 없이 3선 자원인 김동현을 추가로 발탁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인범의 위치 변화를 시사한 거라고 보거든요. 올려쓰겠다. 우리가 예선에서는 공격적인 4하나 라인을 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 황인범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쪽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본선에서는 수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추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주 쓰던 4-2-3-1이 유력하다고 봤을 때 황인범을 위로 올리고 수비형 미드필드에 보다 활동적이고 수비적인 선수를 정우영의 파트너로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김진규나 백승호 선수의 기용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활용법도 역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EPL 득점왕이라는 건 어쨌든 최고 무대에서 득점력이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벤투 감독이 손흥민에게는 지금까지는 마무리보다는 연계나 플레이메이킹 쪽을 좀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이 어떻게 쓰이냐? 사실상 포처.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더 위에 전방에 그러니까 골문 가까운 데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득점왕까지 차지를 한 건데 만약 벤투 감독이 강조한 대로 수비에 초점을 맞출 경우의 포인트는 결국 역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물론 볼을 소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만은 좀 더 빠르게 나가고 좀 더 직선적으로 나가는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손흥민의 활용법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브라질전에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기존에 그대로 쓴다면 우리가 수비는 좀 내리더라도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고 이 방법이 바뀐다 그러면 정말 역습에 수비에 정말 초점을 맞춘 경기를 하겠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세 변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준과 비슷할 거기 때문에 요 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표팀 향후의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눈치를 챌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끝내기 전에 재미삼아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아니 먼저. 저는 0대2 패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왜냐면 시차점을 맞췄잖아요 브라질이.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심지어 지금 우리보다 훈련을 더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가 30일날 소집이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성장을 좀 했다는 측면에서 지난 아부다비에서는 0대3으로 졌잖아요. 이번에는 한 골을 덜 먹는 0대2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이랑 똑같네요 스코어가. 예, 근데 간과한 게 있는데 일단 한국 맛을 봤습니다. 일단 마음이 딴 데 쏠려 있어요. 저희가 놀다 오면 공부 안 되듯이 집중을 할까? 일본 도쿄에도 뭔가 디즈니월드가 있다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뇌피셜로 얘기해보고 특히 뭐 손흥민이 있잖아요. 뭐 다니 알베스, 에데르송, 뭐 알리송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들 상대로도 다 골을 넣어본 그런 손흥민인데 누구보다 이제 홈 경기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잘 돼 있을 것 같고 이날도 뭔가 보여주려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골로 1대1로 비긴다. 저는 무승부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브라질전 프리뷰해봤습니다. 모처럼 상한벌이 생각해보니까 벌써 20년, 네. 20주년 행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될 것을 상상하니까 벌써 설렙니다. 동시에 좋은 경기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까지 담아서요. 제가 이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